정동의 격리, 불안이나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를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생각에서 감정을 격리해버리는 것이다. 경험의 정동적 측면은 그것의 인지적 차원과 분리될 수 있다. 정동의 격리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만약 외과 의사들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누군가의 살에 칼을 들이밀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 괴로움, 가학성에 계속 마음을 쓴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전쟁터의 생생한 참사를 끊임없이 감지한다면 제대로 작전을 짤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들은 사건에서 초연해질 수 없다면 잔혹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리프터는 사람들이 어떤 대재앙을 경험한 뒤에 정신적 무감각을 겪는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정동의 격리가 사회적 수준에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유태인 대학살의 생존자들과 작업했던 많은 치료자들은 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경험에 대해 아주 메마른 어조로 묘사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정치학자인 하만 칸은 핵 전쟁의 가상적 결과를 묘사한 영향력 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핵 참사의 가장 참혹한 결과가 명량하다 싶을 만큼 초연한 어조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 적응할 때의 유용성을 생각하면 격리는 해리보다 좀 더 분별력이 있는 방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이 의식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단지 그 정서적 의미만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격리는 뚜렷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모의 특정한 양육 방식과 아동의 특정한 기질의 혼합에 의해 그 아동의 핵심 방어가 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흔히 강한 감정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은 정서적 반응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격리 방어를 미덕으로 여기며 오직 이성적 관심사만 표현하는 태도를 이상화하기도 한다. 우리 문화는 지성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타트rek의 팬들이 미스터 스포크라는 인물에 뜨거운 애정을 보내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격리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방어로 여겨진다는 사실은 이 시리즈의 작가들이 스포크의 어머니를 지구인으로 설정하여 그에게 잠재적인 정서적 측면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암암리에 드러난다. 현대의 많은 분석가들은 격리를 회리의 하위 유형으로 본다. 자아심리학파의 분석가들은 격리가 지적 방어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어로 주지와 합리화, 도덕화 같은 기제의 기본 단위라고 보았다. 이들 방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이들은 어떤 상황, 생각, 사건에 대한 개인적이고 직감적인 반응을 무의식에 양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주된 방어가 격리이고 삶의 패턴이 생각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감정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양상을 반영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 구조는 강박사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정동의 격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용어예요. 여기서는 정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feeling이라고 원문에는 돼 있고 feeling from knowing이라고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그리고 정서라는 게 있는데 생각과 정서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처음부터 이게 같이 있던 것이 격리가 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느낌이라는 것과 생각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걸 합쳐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분리시키는 것일까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느끼는 게 먼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 반응이 그 느끼는 것을 의식으로 끌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감출 것이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서 여기서 격리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 정동의 격리이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일단 격리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래,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은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이들이 2살, 3살 되기 이전에. 그 생각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보통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적 사고나 그런 거 아니지만은 무언가는 데카르트가 무언가 있겠죠.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주체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데카르트식의 생각은 아무래도 좀 이게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되는 뭔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아무래도 성장해 나가면서 발달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낙강식으로 얘기하면 낙강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상징계에 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징계 이전에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에 속할까요? 낙강식으로 얘기하면 분별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나요, 처음에? 그럼 더 리얼이라고 낙강이 얘기하는 실제계 속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사례 분별이 없는 상태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세계가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죠. 엄마하고 자기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근데 아이는 이때 생각을 하나요? 느낌을 갖나요?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의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에펙트는 가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필링이나 에펙트라고 보는 원초적인 정서, 원정서라고 할까요? 그걸 에펙트라고 표현한다면 이 에펙트는 처음부터 있었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어쩌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생각 이전에 우리는 에펙트는 있다. 상징을 이해할 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처음에 우리는 이고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드의 세계 속에 이드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 이고가. 그러니까 데카르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 이고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잖아. 나라는 주체를 의식을 갖게 되는 거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어떤 단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 생각하는 주체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나라는 이고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가져가기 전에 우리는 에펙트가 먼저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가 생각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느낌이 먼저예요? 느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강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미약할 수도 있는데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을 이걸 합리화하는 과정이 생각 아닌가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게 통합돼 있었던 것이 아이솔레이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정서하고 생각은 다른 거 동시에 있었을 동시라고 하기보다는 느낌이 있고 어떤 그러니까 필링이 있고 필링에 대해서 아는 게 어떤
아, 내가 왜 느끼는 거지? 아, 이래서 내가 느끼는 거구나.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생각과 이 느낌, 정동은 각각 다른 것이다고 볼 수도 있죠. 처음부터 통합된 게 아니고 그 발생하는 시기로 봐서도 우리가 그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른이 돼서는 아, 내가 생각하면서 느낀다.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과 느낌이 같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정동이 먼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정동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느낌을 어떤 생각으로 가져가는 데는 생각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만한 정도의 생각은 상징을 이해하는 거, 언어를 이해할 때 언어가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낙관식으로 이해를 하면 언어가 없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무의식의 구조가 무의식 자체가 언어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낙관을 보는데 근데 내가 생각을 하는 걸까요? 생각이 나한테 떠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것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진 상징계로 다시 그걸 정립해 나가고 표현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미 자기가 가진 언어나 상징계 있죠. 막 상징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규정을 한다는 비정을 하는 거죠. 네. 그 랭귀지를 통해서 보통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갖추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동 기술 현상들에 대한 보고를 아마 낙강 시대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가 불란서 같은데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낙강이 초기에 거기에 글도 쓰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정신분석 쪽에 이름이 잘 알려지기 이전에. 그래서 자동 기술이라고 한다면 자동 기술은 뭐냐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무의식이 글을 써낸다는 개념이잖아. 그럼 내 무의식이 나의 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고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고는 나중에 생겨나지만 내 무의식은 처음부터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서 이고 셀프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나도 자신 없는 얘기지만 우리 둘이 방담한 얘기를 어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학문적으로 하자면 이걸 따지자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 주제가 이거 데피니션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논문이 있어서 그걸 다 꿰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냥 자유현상식으로 어느 분의 얘기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땐 우리가 이고다, 셀프다, 서브젝트다, 무의식이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의 세계라는 게 어떤 면에서 허상이죠. 그리고 더 리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계 자체는 구별이 안 된 세계죠. 그 구별이 안 된 것을 여기 금을 가지고 금을 그어서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태평양이고 우리가 그걸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다 한국이다 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실상이 아닌 거죠. 허상이죠. 그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 많지 않은 곳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이 어, 저기는 신촌이야. 아니면 저쪽에 가면 명동이 있어라고 해서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한국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원래 그 지명하고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 저기 명동 신세계 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네이밍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 서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요. 그 지명이 생겨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이 있는데 여기 금고가 여기를 서울이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다, 셀프, 그러니까 이거다, 셀프다, 언컨셔스다, 다 이게 그냥 개념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다 허상인데 허상을 가지고 아무리 구별을 해도 결국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리얼의 세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엄마와 내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엄마는 자연이죠. 세계죠. 세계와 내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동양식으로 이기면 태극의 상태죠. 태극의 상태는 미분화의 상태예요. 음과 양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들이 얘는 네 동생이고 얘는 언니고 얘 오빠고 얘가 아빠고 나는 너의 엄마야 라고 말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럼 자기는 뭔가 그래서 거기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대상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있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을 그 리얼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인데 엄마하고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인데 엄마가 너는 너야. 엄마는 너는 엄마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분별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세상과 내가 구별이 되지 않는 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느끼잖아.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정동들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멜라니 클라인의 글을 읽어보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 나오는데 그건 어쩌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무서운 아직 세상 구별은 안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정서를 느끼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어떤지는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건 검증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어른들의 언어로 지금 상징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할까요?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실상계 실제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와 생각을 맞물려서 이렇게 나는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 느꼈던 정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정서와 생각을 따로따로 보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요.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의 트라우마틱한 과거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정서는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거죠. 그 단순하게 건조하게 그 어떤 실제 일어났던 사건, 그 자기가 지적으로 인텔렉츄얼하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 서술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때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는 거의 매치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로서 작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걸 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원래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함께 이해를 하고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과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나는 그때 그 사태를 어떻게 이해했지만 그때 내 정서는 어땠어. 이게 함께 있고 기억도 이걸 두 가지를 합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얘기하지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정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어라고 여기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예들이 실제는 정신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과 정서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게 불가에서도 어떤 면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색은 어떤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상 행식은 먼저 느낌이 있어요. 수라고 하는 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할 때 수를 먼저 넣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원래 이 감각기와 중에 느낌을 먼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디가 있으면 그 중에 수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아오는 것, 그리고 상은 이미지죠. 이미지네이션 속, 그 행하고, 실제로 우리는 행동으로 체험을 하고, 그 식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거 종합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활동은 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종합하는, 우리의 체험을 종합하는 어떤 의식이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느낌과 생각이 원래부터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합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의 감각 정보 속에서는 느낌으로 오는 것과 어떤 이미지로 오는 것 그리고 이게 종합해서 판단하는 종합 상황실이 있어 종합 상황실에서 판단하는 게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감각 기관에서 오는 자극들을 종합해서 이걸 판단하는 이런 의식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쨌든 원초적으로는 우리 정서가 먼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과 정서가 함께 이게 종합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연원적으로 따진다면 가치라고 하지만 또 정서를 종합화했다고 본다고 한다면 생각은 뒤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생각 자체는 느낌이 먼저고 생각이 늦게 올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이 정서를 감당할 수 없으면 바로 생각과 정서가 분리가 일어나면서 자기는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 속에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 전쟁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이걸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외과 의사들 얘기도 하고 있죠. 수술하는데 수술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정서를 너무 예민하게 느끼게 되면 그, 그 정서에 휘말리게 되면 자기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동의 격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훈련된 격리에 익숙한 민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방어로서 격리를 사용한다기보다 어쩌면 처음부터 훈련돼서 통합을 안 하는 쪽으로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정서와 생각을 통합하는 것이 통합해서 갖는 게 일상적인데 우리는 정서에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정서에 휘말리지 않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격리가 구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미덕으로 이해되고 칭송받았던 어떤 과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서가 풍요롭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분 점잖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체험 속에서는 어떠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저기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진짜 이게 말하자면 정동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겠다, 안 느끼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이미 뭐 말하자면 정동으로서의 느낌은 이미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게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쭈루룩 이제 그 프로세싱 되는 걸 쭉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사고의 기능, 생각의 기능을 거쳐가지고 이모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이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보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내가 느낀 것을 정서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거쳐서 프로세싱이 된 이후에 그때 느끼는 정서가 이게 정서인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통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네 이런 식의 말투는 거의 이제 원래는 화가 안 났는데 아 이건 내가 화가 나는 걸 규정을 해야 되는구나 할 때 화가 나고 당장에는 뭐 즐겁지 않았는데 아 이거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이모션이 원래 나의 정동하고 일치되는 것은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어, 거죠. 그게 굉장히 지난 시간에 우리 위니캇 공부를 했는데 예. 위니캇이 얘기하는 참자기가 발현하는 게 아니고 거짓자기가 정동까지 점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화를 내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규정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무심결에 봤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쁜 사람을 바라보는 정의로운 사람이 느껴야 될 정서를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적인 자기가 돼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해서 벌써 거기에 걸맞는 정서를 느끼기도 한다.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속아버릴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정서가 이게 가짜 정서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우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예, 공통적이고 어떤 공공적인 정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서를 나도 느껴야 정당한 것처럼 느껴버리면 내가 화낸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 화내는 일이면 나도 같이 화가 나는 이런 현상이 오염된 정서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들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어떤 조작된 정서로 이제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모두가 다 슬퍼해야 된다. 사실 그게 슬픔이라는 자체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상실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어떤 면에서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이랬을 때는 관찰자 같은 입장에서 그냥 아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똑같이 정서를 듣게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면은 꼭 무슨 나쁜 반사회적 사람처럼. 예,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막 몰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데 또 그걸 또 말하자면은 그또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다 강요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지도자들은 막 자기 사실은 아예 그런 정서가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도 막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정서적으로 동조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는 정서를 나타내니까 오히려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는 사회 질서 속에서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당위로서 당연히 느껴야 될 정서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건 가짜 정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정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정서를 못 느끼는 것도 내가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야. 내가 사람으로서 왜 그런 정서를 못 느끼지? 이렇게 가면 자기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방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다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그 정동의 격리가 어떤 필요악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저 한국에 있는 가족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지금 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큰일이 있다는데 괜찮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어디서 일어났는데 그 한국 방송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땅이 너무 넓어서 그건 잘 모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TV 뉴스나 이런 것을 많이 봤던 시절이 있는데 너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우리 정서가 지켜지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내가 견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정서를 내가 다 그 정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각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 정서적인 차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개체 보호를 위해서는. 근데 각자가 이걸 만약에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고통을 우리가 다 느껴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남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이 무슨 결함이나 혹은 반윤리적인 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정서의 강요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정서를 못 느끼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느껴? 라고 강요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옹색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